옛날 옛적 감정의 왕국이라는 곳에 명예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쾌락, 상, 병신, 그리고 종교였습니다. 이 4명의 형제는 매일매일 서로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모험과 도전을 하곤 했습니다. 왕국은 4형제가 가진 각각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감각적 쾌락이었다 불리는 첫째 형제가 발끈하며 외쳤습니다. 이봐들, 왜 항상 나를 무시하고 더 높은 층위에 있다고 너희를 바라봐야 하지? 나는 모든 일이 시작되는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을 내가 채색할 수 있겠니? 설마. 삶의 감정이라 불리는 둘째 형제는 쾌락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내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나는 생명의 의미와 삶의 동력을 불어넣는다고. 내가 만든 기초 위에 내가 조금 더 깊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자 정신적 감정인 셋째 형제가 나섰습니다. 둘 다 참 흥미로워. 감각이 시작이고 삶이 동력을 준다면 나는 고상한 생각과 예술, 철학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한 단계 더 고양시키지. 우리의 생각이 고차원의 예술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거야. 이제 4번째 형제이자 가장 높은 층위에 속한 종교적 감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단다. 내가 너희와 달리 종교적 감정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한과의 연결을 중시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함께할 때 이 모든 감정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네. 4형제는 더욱더 큰 감동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각자 자신들의 중요성과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서로의 자리와 역할을 인정하며 하나의 아름다운 심포니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의 형제는 인간에게 순간의 즐거움을 주었으며 삶의 형제는 그것을 깊이 있는 경험으로 심화시켰습니다. 정신의 형제는 인간 의경이로운 창작물을 탄생시켰고 종교의 형제는 그 모든 것을 더 높은 차원의 의미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감정의 왕국은 4형제의 조화로운 멜로디 덕분에 더욱더 빛나게 되었고 인간들은 그 멜로디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 순간 각 층위의 감정을 존중하며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졌고 인간의 세계는 아름다움과 가치로 충만해졌습니다. 2번째 이야기. 한때 멀지 않은 미래에 깊고 울창한 숲 속에는 아르카디아 라는 조용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첨단 기술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으로 사람들은 로봇과 함께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아시모프 데이터 센터가 위치해 있었고 이곳에서 마을에서 사용되는 모든 로봇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은 다양한 모습과 크기로 마을 곳곳에서 인간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한 소녀 리나는 학교 프로젝트로 로봇의 작동 원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시모프 데이터 센터의 허락을 받고 최근에 새로 도입된 최신형 로봇 코렐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코렐은 최신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복잡한 상황에 대한 추론 능력이 뛰어난 로봇이었습니다. 리나는 코렐과 함께하며 로봇 3원칙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렐,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야 해. 코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리나. 저의 모든 시스템은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번째 날, 리나는 2번째 원칙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코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나, 당신이 저에게 지시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명령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어요. 이는 리나에게 복잡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만약 누군가 위험을 무릅쓰고 명령한다면 어떻게 돼? 코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는 리나가 로봇의 사고 과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날, 리나는 3번째 원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너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해? 코렐은 유쾌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리나, 만약 제가 고장난다고 해도 첫 번째와 2번째 원칙이 우선합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니까요. 이처럼 리나와 코렐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리나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고 그녀는 마을에서 미래의 로봇 학자로 성장할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와 코렐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넘어 기술이 우리의 삶과 윤리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로봇의 윤리적 사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고, 아시모프의 원칙이 단순한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작은 마을에 리안이라는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안은 공자의 철학을 깊이 공부하여 특히 인의 개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인의 정신을 실천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마을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시장에서는 상인들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 간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 냉랭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리안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인의 중요성을 전파할 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리안이 마을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생각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마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공자님의 인의 가르침에 따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회의는 약간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지만 리안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안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장에서 가격을 두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지만 인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필요한 물건을 기꺼이 제공하고 적절한 가격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정을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농부가 실수로 이웃의 논에 물을 넘치게 하여 농사를 망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뻔했지만 농부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웃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하자 이웃은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여 오히려 두 사람은 더욱 친해졌습니다. 리안은 이 이야기를 통해 사과와 용서, 그리고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안의 이야기와 제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의 실천이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한다면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리안의 말에 감명받아 각자 집으로 돌아가 그날부터 조금씩 인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하게 서로의 상품을 소개하고 이웃들 간에는 작은 친절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인의 정신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리안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인의 가치를 체화해 나갔고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리안의 이야기는 인이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구체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이야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가 더 많은 공동체가 인을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동쪽 땅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거대한 우물이 하나 있었고 이 우물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성선설을 깊이 믿는 철학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는 마을 광장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선하다는 맹자의 주장과 아이를 구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는 말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선한 성향을 잘 돌보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중 몇몇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사람들은 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는 건가요? 철학자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의 선택이 때때로 본래의 선한 본성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 필요할 뿐이죠. 그때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멈추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발을 헛디뎌 우물 근처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물은 깊고 위험해 보였으며 그 주위는 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이 순간 마을 사람들은 누구랄 것 없이 일제히 우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아이를 구하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결국 마을 대장장이가 그의 날렵한 팔로 아이를 재빨리 붙잡아 끌어올렸고 아이는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으로 다시 모인 사람들은 안도와 기쁨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학자는 이 장면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여준 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본래의 선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철학자의 이야기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선한 성향을 더 잘 발현하기 위해 서로 도우며 더욱더 화합하는 공동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선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남았습니다. 이야기는 마침내 맹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회자되며 성선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마음으로 그 선한 본성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